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및 해설 특강을 맡은 프런티어 학부대학의 류수연입니다. 네, 지금은 해설 특강 시간이고요. 혹시 논술 우수자 전형 안내가 궁금하신 학생들은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입시 도우미로 들어가셔서 전형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인문 모의 논술 논제 분석부터 들어갈게요. 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다수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 대선거구제 중 어떠한 선거제도가 더 바람직한지를 토론하는 상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네. 그러면 논제 분석 들어가 볼게요. 이 논제는 문항 1과 문항 2 모두에 적용되는 논제이고요. 네,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대의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 이걸 위한 게 지금의 문제 상황입니다. 그걸 위해서 두 가지의 선택항이 나오는데요. 다수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 대선거구제가 나옵니다. 각각은 책임성과 대표성을 가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난 선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난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네에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고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지역구거든요. 네, 이분들은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개인이 지역사회에 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뽑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잘 못했으면 그 다음에 뽑히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역구 소선거구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례대표라는 걸 또 뽑아요. 네, 비례대표를 뽑을 때는 사실은 그 개인 한 명 한 명보다 정당의 대표성을 더 중시해요. 그래서 정당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정당을 지지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한 사람한테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당에 투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대표성을 더 지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두 가지의 방식을 모두 선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선거제도가 더 바람직한지를 토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좀 더 해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논제는 문항 1과 문항 2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요. 다음과 같은 의도 안에 있습니다. 1. 수험생은 논제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의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2. 수험생은 대의민주주의 안에서 다수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 대선거구제가 가진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자기 주장을 도출해야 한다. 3.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 내용으로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과정 안에서 이미 한 번쯤 다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점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걸 계속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1은 논술형 문제인데요. 문항 1. 다음 중 하나의 주장을 택한 후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600자 플러스 마이너스 60자. 그래서 항상 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이고 전체 분량을 잘 맞춰서 써주셔야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주장 1. 다수대표제가 더 바람직하다. 주장 2. 비례대표제가 더 바람직하다. 조건 봅시다. 1. 제시문 4의 자료 2에서 자료 5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이 택한 주장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국가를 하나 선택하고 그 국가를 선택한 이유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 2.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주장 1, 다수 대표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책임성을 중시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주장 2, 비례대표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대표성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때 조건을 봅시다. 조건 2에 제시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이라고 쓴 건 사실 어떤 논술 문제든 적용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조건 1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봐야 하는 문항 1을 풀기 위해서 봐야 하는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제시문은 제시문 4예요. 그 중에서도 자료 2부터 자료 5까지를 모두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서 자신이 택한 주장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국가를 하나 선택하라고 했고요. 그 국가를 선택한 이유를 같은 자료, 이 자료들, 자료 2부터 자료 5까지를 활용해서 선택의 이유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게 우리는 어디에 딸린 자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료 4에 자료 2부터 자료 5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료 4에 속해 있는 자료라는 건 뭐예요? 이 자료들에 대한 어떤 근간이 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다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료 4에 나와 있다라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문항 1번을 풀기 위해서는 제시문 4에 자료 2에서 5까지만 정밀하게 보고 그걸 인용하면 되지만 이 자료 2부터 5까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4의 앞쪽에 나와 있는 간단한 내용들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논술형 전체 해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 문항은 데이터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된 글의 핵심을 파악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 두 가지 주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선택이 보다 바람직한 것임을 밝히도록 하였다. 3. 다수대표제는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이고 비례대표제는 대표성이 강조되는 제도이다. 수험생은 두 가지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통계 자료, 이게 바로 자료 2에서 자료 5거든요. 네,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해야 한다. 그러면 네, 이제 이 논술형 문항 2를 풀기 위해서 무엇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봅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시문 4에 딸린 자료 2에서 5를 활용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이 자료 자체를 해석하기 위한 아주 근간이 되는 정보들은 제시문 4에 있기 때문에 제시문 4도 앞쪽에 있는 내용도 가볍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문항 2에서 또 읽어야 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네, 제시문 4는 주어진 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대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로 정의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대표성과 책임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왜 제시문 4를 봐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앞쪽에서 주장 두 개를 얘기할 때 끌어당긴 개념이 뭐였어요? 대표성과 책임성, 책임성과 대표성이었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성은 네, 대표가 얼마나 시민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는가 라고 해서 앞쪽에서 우리 비례대표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책임성은 대표가 얼마나 자신의 결정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이게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건 바로 다수대표제와 연관이 됩니다. 전국 단위의 국회의원 선거를 기반으로 전국 단위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룬 A, B, C, D 네 국가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시문 4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할 자료는 아니지만 도대체 이 A, B, C, D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어떤 성격을 가진 국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 1번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료 1번의 내용을 보시고요. 네, 이 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하는 건 뒤쪽 각각 A, B, C, D 국가가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A와 C는
다수대표제, 그래서 책임성이 강조되고, B와 D는 비례대표제로서 대표성이 강조되는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ABCD 국가 중에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이 국가를 왜 선택했는지, 이 국가의 선거제도가 왜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자료 2부터 자료 5까지를 활용해서 정당화시켜야 하는 이런 논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자료 2부터 보실게요. 자료 2에는 여러 가지 A, B, C, D 국가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건데요. 위쪽에 보시면요. 제가 A와 C는 다수대표제 책임성, B와 D는 비례대표제 대표성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에 이걸 써놓는 이유는요. 항상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화면 위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문제 위에다가 기본 방향을 써놓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국가가 있잖아요. 선택한 국가를 항상 여기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그래서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다수대표제를 선택했는지 비례대표제를 선택했는지 요거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것과 함께 자신이 여기에서 ABCD 국가 중에 선택한 국가는 뭔지 이것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항상 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표를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수대표제를 선택한 A와 C국은 책임성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A와 C국 이렇게 합쳐서 봐야겠죠. 네, 득표율이 높을수록 의석률도 높다 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진 않아요. 보시면 A국 같은 경우에는 40%의 지지를 받은 노동당이 의석률은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C국도 보면요. 50%의 지지율을 받은 노동당이 의석률은 6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네. 또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기타 정당들도 30%, 1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차지한 의석률은 제로예요. 그래서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분석 2 볼게요. 분석 2는 B와 D 국가를 보셔야 하죠. 네,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B와 D국은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표성이 중시하니까요. 그래서 30% 받으면 의석률도 30%, 60% 받으면 의석률도 60%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이 부분이죠. 기타 정당에 들어가는 군소 정당들 역시 이 비례대표제 안에서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자료 3의 수치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건 항상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선택한 국가가 무엇인지 이것도 같이 써놓으시면 좋겠죠. 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써놓은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페이퍼 위에 한 번만 적으면 되니까요. 여러 번까지 적을 필요는 없겠죠. 네, 이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분석 1은 A와 C는 두 거대 전당만 의회에 진입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이 강조되는 양당제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시면 노동당과 보수당, 노동당과 보수당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A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매우 진보적이고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되나요? 의석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당은 2개밖에 없어요. 네, 왜? 다수대표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C국가 같은 경우에는 분석 3에도 나오겠지만 여기는 그나마 이쪽에 없어요. 그래서 잘 반영되고 있는 편이에요. 분석 2 봅시다. B와 D는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는 케이스고요. 대표성이 강조되는 다당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B국가도 보시면요. 지금 매우 진보적이고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도 자기를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당들이 모두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D국가 같은 경우 아주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소수인 사람들의 의견조차도 반영할 수 있는 대표들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분석 3 보실게요. A국은 국민의 이념적 성향은 되게 다양해요. 하지만 정당은 중도적 성격의 거대 정당 2개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국민의 이념이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고요. 반면 C국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다수대표제를 선택했지만 전체적으로 성향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B는 국민의 다양한 이념을 대표하는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고요. D국가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이념에 대해서도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료 4 보실게요. 자료 4를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네, 요거는 선거 직전 1년간의 거시경제 상황과 선거 결과. 왜 선거에서 우리 경제적인 조건들, 경제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슈들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분석 1 보시면요. 다수대표제로 책임성이 큰 A국과 C국에서는 경제가 마이너스를 보였을 때 A국은 여당이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플러스를 보인 C국은 여당이 재집권하는데 성공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당이 경제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석 2 보시면요. 비례대표제로 대표성이 큰 B와 D국에서는 경제에 플러스를 보인 B국은 여당이 재집권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를 보인 D국에서도 여당이 재집권했어요. 왜 그럴까요? D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대한 책임보다는 이념적 대표성을 훨씬 더 중시하는 경향이 드러났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들도 역시 선거 제도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5번 보실게요. 네, 사실은 자료 4번하고도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다수대표제로 책임성이 강조되는 A국과 C국은 정부의 국정평가가 여당에 대한 지지율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평가를 잘했다라고 평가할수록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분석 2 보시면 비례대표제로 대표성이 강조되는 B와 D국에서는 정부의 국정평가에 대한 지지율 변동이 더 적은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A국과 C국은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D국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분석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문항 1 논술형 채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요건은 문제 제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올바른 수치를 분석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논술형 문제는 모든 수치 자료 제시된 자료 2에서 자료 5까지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논거 제시는 늘 필수 요건입니다. 형식 요건에서는요,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 항상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이거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쓴 글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 요건도 항상 중시해 주세요. 물론 형식 요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나 이런 요소라고 당연하죠. 근데 대체로 형식 요건이 틀린 학생들은 내용도 잘 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 요건도 좀 잘 지켜주시고요. 논리성, 선택한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가끔 보면은 논술 안에서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스스로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그걸 혼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체크하면서 보라고 한 이유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선택한 입장이 지금 문제 예로 들자면은 다수대표제인지 비례대표제인지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BCD 국가를 선택할 때도 다수대표제를 선택해놓고서 비례대표제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국가를 좋은 국가라고 한다거나 가장 바람직하다고 선택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신이 어떤 입장을 선택했고 거기에 적합한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해야 되고요.
내용의 정확한 표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논리적인 연결성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채점 기준 잠시 살펴보실게요. 네, 문항일의 채점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취한 입장을 잘 뒷받침하는 국가를 선택해서 네, 자신의 입장에 맞는 국가를 일단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서 국가 선택을 정당화하는 이런 방식의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수치 자료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또 모든 통계들이 각각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물론 보다 좀 더 뚜렷한 내용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더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채점 기준 안에서도 이제 자료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문항 2번으로 가겠습니다. 반론형 문항입니다. 문항 2는 아래 조건을 고려하여 문항 1에서 택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후 이를 재반박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네, 천자 플러스 마이너스 백자이고요. 조건이 좀 여러 가지예요. 1. 재심은 가에서 바 가운데 3개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2. 반론의 논거 역시 재심은 가에서 바 중 3개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 3. 재반박에서는 재심은 사의 자료 1에서 자신이 선택한 국가의 특징을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건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문항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반론을 제시하고 재반박하는 요 3가지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딸린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시문 가, 바에서 3개를 활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반론의 논거 역시 제시문 가에서 바 중 3개를 활용해서 제시하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 제시문들은 앞서 나왔던 수치 자료와 달리 이 제시문들은 각각 하나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가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입장을 정당화하는 3개의 자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반대 입장을 보이는 3개의 자료. 그러니까 3개의 자료는 다수대표제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논거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3개의 자료는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 3. 재반박에서는 재심은 사의 자료 1에서 자신이 선택한 국가의 특징을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것.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 재심은 3개를 선택해서 보셔야 되고요. 반론은 나머지 3개를 통해서 제시한 다음에 여기가 또한 중요해요. 재반박하는 것. 가끔 보면은요,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주장에서 요것만 하다가 이 반론을 너무 중시하다가 자기가 뭘 주장하고자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주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요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요런 과정. 그 사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배점 상황은 보통 2대 2대 1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게 3인 거잖아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게. 네, 그 과정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반론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제 의도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문항은 제시문의 핵심 요지에 대한 파악과 그것에 근거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서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수험생은 먼저 문항 1에서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 확인했던 자신의 주장을 이번에는 제시문 중 3가지를 활용해서 정당화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론을 고찰하는데 반론의 논거는 나머지 제시문 3개를 활용해서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4. 반박에 대한 재반박에 따른 논거는 수치 자료에 전제가 되었던 제시문 4의 자료 1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시문들에 대해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제시문 가부터 볼게요. 제시문 가에서 언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인데요. 언어는 단순한이겠죠? 네, 오타가 있었네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인간 인식의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기능을 가진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소수 언어, 그러니까 소수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다양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언어의 공존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비례대표제를 선택했을 때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다양성이라는 입장에서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됩니다. 제시문 나 가볼게요. 한 사회의 문제 해결은 집단지성의 높은 해결 능력과 시민의 역할에 굉장히 많이 의존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를 놓고 보면 전문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특수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사회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창의적인 해결에 보다 효과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역시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의견들이 필요하다라는 건 거죠. 제시문 다로 가겠습니다. 상품의 질적 하락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허쉬만의 이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탈, 항의, 충성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허쉬만이 강조하는 건 책임의 중요성인데요. 대안 선택이 가능한 자유경쟁 체제와 책임 대상이 분명해야만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어디와 연결되냐면 다수대표제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시문 라로 가겠습니다. 민주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다수결 결정에 따라서 최종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 주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렇죠? 이게 그나마 그나마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1인 1표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한 사람이 여러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딱 한 표밖에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정치적인 평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통해 사회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수대표제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제시문 마로 갈게요. 요 제시문에서는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예와 터키의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국가의 중요 사안을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 앞에 나왔던 내용과 이제 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위험하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수결은 종종 합리적 판단이 아닌 사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인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이익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또한 아주 적은 차이, 100표 이렇게 심지어 한 표 차이로도 다수결이라는 것은 의견이 갈라질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오히려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시문 봐 볼게요.
지나치게 강화된 주주 행동주의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제시문입니다.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는 아무래도 지분을 다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소액주주들은 좀 다르다. 치고 빠지고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다수대표제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오히려 국정에 대해 높은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수대표제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적절하게 자기의 의견을 지지하는 논거로 잘 활용해야 되고 또 나머지는 반론의 논거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재반박의 논거로 활용해야 되는 자료 1을 다시 보시면요.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ABCD 국가가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이렇게도 구분이 되지만요. 예를 들어서 AB 국가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지속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인종, 언어 파편화 지수도 높은 편이고 지배적 종교도 없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이민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이런 수치들을 놓고서도 다시 한번 전체 수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의 근간이 되는 이 변인들을 놓고서 여러분들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네, 이러한 문항 2번 반론형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잘 지키셔야 되고요. 문제 제시 조건 충족하셔야 되고요. 자기 주장 정당하고 반론하고 재반박 하는 이때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로 놓고 봤을 때 자기 주장을 정당하는 게 이 정도라면 반론 이 정도, 그 다음에 재반박 이 정도. 요거는 2단락으로 구성돼도 되고 3단락으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이때 주의하시는 게 요 반론을 얘기하다가 자신이 진짜 해야 하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결국에 이 반론 같은 걸 제시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이 더 좋다라는 거, 내 의견의 합리성을 위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반드시 재반박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의견을 합리화할 수 없다면 이걸 하는 의미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반박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배점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반론하다가 반론에 묻혀버리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지켜주시고요. 형식 요건은 앞서 말했듯이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뒤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성, 지지 의견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론 및 반론의 근거를 잘 제시해야 되고 재반박의 논리성, 요거까지 잘 봅니다.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자기 의견 가에서 바 중에 자기 의견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 3개 선택해서 보는 거, 요게 배점 기준 15점. 그 다음에 자기 선택에 대해서 반론과 그에 따른 논거 보는 거 15점. 그리고 나서 네, 재반박하는 것. 네. 그래서 아까 4의 자료 1 다시 보라 그랬죠? 그거 가지고 하는 게 10점. 그 다음에 전체 글의 논리성 10점인데 사실 이 10점이 굉장히 많이 결부되는 게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라는 함정에 빠져서 자기 의견이 무엇인지 놓쳐버려서 자기 의견이 결국에 마지막에 재반박까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놓칠 경우에 이 부분에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이겠죠. 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감점 요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항 1에서나 2에서 감점 요소 분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형식 요소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쓸데없는 서론이나 결론 부연하면 안 돼요. 네, 인하대의 논술 문항은 본론만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서론과 결론 부연하시면 안 되고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적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도 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구 정도로 가지고 오는 건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들로 고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라든지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 문장 등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한자 조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뭔가 한자를 쓰면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지 적절하지 않은 한자어를 쓰거나 없는 말이 안 되는 한자 조어를 스스로만 만들어서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라리 풀어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함부로 한자어를 남용하지 말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분량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 미달하거나 초과하면은 네, 이렇게 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 잘 지켜주시고요. 네, 논술 우수자 전형의 논술 팁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논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논제는 간결하게 언급하라. 수치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논거로 제시해라. 자신의 주장에 적합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각 문항의 기본 요건에 맞추어 자료와 제시문을 분석해라. 제시문의 내용을 나열하거나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적절하게 문단을 구분하고 문장과 문단 사이의 논리적 연계를 중시해라. 그리고 원고지 사용법을 숙지해라. 한글 프로그램의 원고지 보기 형식으로 습득하면 안 돼요. 네, 원고지 진짜 원고지 자체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바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장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거는 따로 쓰려고 여기다 넣지 않았는데요. 주장의 일관성을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해서 그 입장에 맞춰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을 모두 쓰는 거예요. 이 입장에 균열이 나면 정확한 내용이 전개되지 않고 이 일관성이 흐트러질 경우에는 거의 논리적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점 요소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뭔지, 내가 지금 어떤 입장을 바탕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써주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말자. 네, 마지막으로 원고지 사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단락 시작할 때 반드시 쓰기 하는 거 필수입니다. 네,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디서 단락이 구분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말은 학생이 단락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항상 들여쓰게 해야 한다. 들여쓰면 이렇게 한 칸을 비우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단락을 들여쓰지 않을 때는 절대 원고지의 첫 줄의 이 첫 칸이 절대 비워지면 안 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건 다음번에 또 얘기할 거예요. 마침표, 쉼표 뒤에 띄어쓰기 없이 바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요거는 주로 여러분들이 한글 프로그램에 있는 원고지 보기 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의 커서는 반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고지처럼 띄어쓰기를 하려면 두 칸을 띄워줘야지 이게 한 칸이 비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려면은 이렇게 띄워줘야 되거든요. 컴퓨터에선. 근데 원고지에서는 얘가 한 칸이에요. 네. 충분히 눈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죠. 눈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칸을 비우는 거기 때문에 눈을 충분히 쉬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여기서 글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음표하고 느낌표는요. 물음표와 느낌표 뒤에서는 한 칸을 비웁니다. 왜냐하면 얘는 한 가운데 꽉 차게 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칸을 비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 해주면 안 돼요. 네, 여기 빈칸 남기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 써야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쓰다 보면 여기에 띄어쓰기가 나와야 되는데 불안해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줄 끝에 띄어쓰기가 오더라도 다음 줄 첫 칸에 띄어쓰기 하면 안 되고요. 여긴 단락 시작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단락이 시작되는 게 아니면 항상 이렇게 첫 칸은 비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띄어쓰기 표시해야 되나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숫자나 알파벳, 소문자는 한 칸에
두 자를 써줘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에 두 자를 쓴다는 건 예를 들어 41을 쓴다. 그러면 4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왜 하나씩 썼어요? 네, 대문자는 한 칸 한 자, 그 다음에 숫자가 하나일 때는 한 칸에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단락을 시작할 땐 반드시 들여쓰기를 한다. 그 말은 단락을 시작하지 않을 땐 첫 칸을 비우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침표와 쉼표 뒤에서는 띄어쓰기 없이 바로 연결된다. 반면 물음표와 느낌표는 한 칸을 뒤에 띄워준다. 그 다음에 알파벳이나 숫자, 소문자나 한 칸에 두 자가 원칙이지만 한 글자씩 올 때나 대문자가 올 때는 한 칸에 그냥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6이 뒤에 칸 비우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줄 끝에 띄어쓰기가 오더라도 다음 줄 첫 칸에 띄어쓰기 하면 안 되고 첫 칸은 단락을 시작할 때 들여쓰기로만 비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 네, 이걸로 논술 해설, 모의 논술 해설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